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1-1-4 삼국 통일 이후의 정치적 변화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 교과서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주제사 삼국 통일 이후의 정치적 변화라고 해서 20, 21, 22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오늘 이 단원을 보도록 할 겁니다. 3학년은 이제 5월 13일부터 등교를 하고 1학년들은 지금 2주 뒤인 5월 27일 날 등교를 하죠. 우리 등교 이전까지 열심히 한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소단원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소단원인 신라의 삼국통일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신라의 삼국통일이고 그중 첫 번째 수단과 고구려의 대립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수와 당은 수는 중국, 당도 중국의 나라인데 중학교 때 배워봤죠.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나뉘었다가 합쳐졌다가 나뉘었다가 합쳐졌다는 것을 반복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은 예전에 하, 상, 주라는 나라의 통일 국가가 있다가 분열되는 국가 형태가 나타나요. 춘추 전국시대라는 나라였고 그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진나라 그리고 진이 곧 망하고 한나라로 연결돼요. 그래서 한나라가 약 400여 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또 분할이 돼요. 위진, 남북조라는 시대로 분할이 되다가 결국 다시 통일을 하는 나라가 581년에 통일을 하는 수라는 나라예요. 581년. 근데 수라는 나라는 고작 2명의 황제만 배출한 채 618년에 멸망을 하고 618년에 혼란한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 나라가 당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삼국시대가 있었을 때 대부분의 시대는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였다가 이 위진, 남북조가 통일된 왕조로 수 또는 당이라는 나라로 통일되면서 한반도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그 중국의 큰 위협에 맞서 싸웠던 나라가 고구려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삼국통일 이전에 고구려가 수단과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에 침공을 해 들어오게 되는데 교과서에 없는 지도지만 여기 보이는 지도가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위진 남북조로 나뉘어졌을 때는 고구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수라는 나라가 통일된 이후에 수나라는 고구려에게 끊임없이 조공 관계를 요구한다든지 4대 관계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고구려에서는 먼저 수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598년 고구려가 수나라를 먼저 공격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수나라가 그러면 우리도 고구려를 공격해야지 라고 해서 수나라의 문제라는 황제와 양제라는 황제가 각각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598년 수나라의 문제가 침략을 해 들어왔는데 고구려가 잘 막아냈기 때문에 별다른 큰 피해 없었고요. 수나라의 양제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612년, 13년, 14년에 거쳐서 침공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612년에는 여기로 613년에는 점선 방향으로 침략을 해 들어오는데 고구려의 성방어 체계가 워낙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방어체계를 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614년에는 별동대 30만을 보내서 요동지역 그리고 평양지역으로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살수대첩이에요. 그래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살수대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나라는 이외에도 뭘 했냐면 중국에서 큰 강 2가지 황허강과 양쯔강을 연결하는 대운하도 만들었거든요. 대운하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고 여기에 고구려의 침공에 실패하면서 큰 정치적 위기를 겪다가 결국 수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수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침공 실패라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됐고 다시 수나라 멸망 이후에 중국이 혼란해졌는데 이것을 통일한 나라가 618년 당나라였어요. 당나라는 초기에는
고구려에 대한 침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때마침 고구려 내에서도 중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 호전적이지 않은 왕이 등장했는데, 이 호전적이지 않은 왕을 내쫓고 고구려에서 집권을 하게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연개소문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고구려의 말기의 가장 대표적인 영웅에 해당하는 인물이었고,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연의 아들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형제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니 그 사람이 당태종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 중에 한 명이라고 불러요. 이 당태종은 자신의 형제들을 물리쳐가면서 황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한 침공을 꿈꾸게 되었고, 연기소문은 왕을 쫓아내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왕, 보장왕이라는 새로운 왕을 앉히는데,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645년과 647년에 거쳐서 지금 침공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645년, 647년 이렇게 침공해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제 성을 하나하나 격파하려고 지금 당나라가 전략을 세웠던 거죠. 645년에는 잘 안 됐지만 647년에는 지금 대부분의 성을 격파를 했다라고 봤는데, 결국 격파하지 못했던 성이 어디 성이었냐면 안시성이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안시성의 양만춘이라는 성주를 중심으로 해서 맞서 싸웠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결국 당나라를 쫓아내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가 있었죠. 조인성 주연의 안시성이라는 영화였는데, 지금도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어떤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평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좀 기억할 것은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냈던 살수대첩과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냈던 안시성 전투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는 중국의 침공을 막아낸 우리 민족을 지켜낸 방파제의 역할을 했다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고구려가 이렇게 수나라, 당나라와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남쪽 백제와 신라는 평화로웠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제와 신라가 막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백제에는 아주 유명한 왕, 바로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등장했던 시점이에요. 당나라 태종이라고 있었죠. 당태종. 그리고 신라에는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선덕여왕이 등장할 시점이에요.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 그 다음에 김춘추, 태종 무효랑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고대사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영웅들이 막 등장하는 시점이에요. 김유신도 여기 있을 거고 계백도 여기 있을 거예요. 와,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 달리 의자왕의 백제에는 선덕여왕의 신라를 마구마구 침공합니다. 의자왕 초기에는 신라의 성 30여 개를 빼앗았을 정도로 아주 강성하게 신라를 공격했다고 해요.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백제가 나날이 공격을 해서 신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큰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 왕이었던 선덕여왕의 가장 총애하는 신하 김춘추, 훗날 태종 무효랑이 있었는데, 김춘추의 딸이 머물고 있던 성이 함락이 됐고 그 딸마저 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결국 김춘추는 백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중국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되는 조합이 나당연합군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라가 당이라는 중국 세력과 연합했다라는 면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는 안 됐다,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기 다른 국가였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라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춘추가 처음부터 당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 당나라로 가지 않았고 처음에는 고구려를 방문했다고 해요. 하지만 고구려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거절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당나라와 연결되죠. 이게 7세기 당시의 지도인데요. 7세기 당시 지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고구려와 원래부터 친했던 돌고리 연결되어 있고, 이 고구려가
백제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백제는 또 누구와 가까웠냐면 일본과 외와 가까웠대요. 그래서 이러한 동맹선이 연결됐고 신라는 고립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 당나라와 동맹을 연합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7세기의 외교는 이렇게 연결되는 십자형 외교라고 보통 부르는 시점이에요. 자, 십자형 외교를 맺었던 백제는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해야 되는데 나당 연합군이 처음으로 타겟으로 삼았던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결국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660년 아마 지금 학습제는 666년으로 오타가 나있는 것 같은데 660년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됐고요. 668년에 고구려가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된 이후에 중학교 때 배워봤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운동이 열심히 전개가 돼요. 그래서 백제에서는 흑치상지와 복신 독침에 의해서 임존성이나 주류성 등지에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는 고현무나 권모장 또는 안승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만 결국 부흥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세기에는 막 연합이 맺어지고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곧바로 또 고구려 공격해서 고구려를 멸망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던 시점이었고 어떻게 보면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국면을 보기 위해 우리 교과서 22쪽에서는 탐구교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탐구교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짠! 영화로 보는 고대 사회의 삼국통일전쟁이라고 되어 있고 대표적인 두 코믹 영화 황산벌과 평양성이 소개되어 있는데 황산벌과 평양성에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 대사로 나와 있어요. 연개섬은 정통성 그래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 왜? 김춘추 너는 반쪽짜리 왕국 주제 뭐 김유신이가 짝짝꿍해서 정권을 잡지 않았어. 오른쪽 보면 평양성에 거시기가 나 보성협회 벌교회에서 온 거시기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대사를 읽는 것도 좋지만 영화를 직접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잘라져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现在东北亚的紧张局势由高句丽、汉白济逆我大唐，奠定国际秩序而引起来的。你们是真的君臣和百姓，莫非是真的无能无德吗？ 니네 당나라 몇 년 됐어? 50년도 안 됐디. 우리 고구려는 700년 됐시야. 700년. 该苏文，难道你要偏逆不可？ 질서. 그거 이 누구래 정하는 건데? 去之序由天而定，真就是天子。 뭐라? 네 아바디 당태종이가 형제들 쳐 죽이고 황제된 것도 하늘이 정한 질서네? 황제께서는 지금 이 정권의 철학적 정통성을 말씀하고 아니나? 정통성? 그래, 너네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았다. 와, 김춘추, 너네 반쪽짜리 왕족 주제 김유신이랑 짝짝꿍이 해설이 정권 잡지 않았어. 의자와, 네 아바디도 서자디. 여기 정통성 있는 놈이네 누구래 있어야? 전쟁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세우려고 하는 기야야. 아, 그것이 정치적 경륜이제. 하루간 말 닫고 쳐들어와 남의 백성 채찍이는 게 정치적 갱년이가. 네놈 왕되고 지난 20년간 우리 신라는 하나도 패할 일이 없었대. 아, 즉위 초기에 정권 장악하고 북론 통일하려면 다들 하는 거 아니요? 네, 이거 여기까지고 재밌죠? 사실은 이렇게 당태종이나 김춘추나 의자왕이나 연개소문이 한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마치 한자리에 앉아서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얘기하듯이 구성해 놓은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평양성 전투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시기라는 사람이 지금 선전 방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벌교에서 온 거시기야. 우리 백제는 망해버렸어. 줄을 잘못 써갖고. 살아있었구만. 역시 거시기야. 안돼, 칼 좀 치워줘. 나가, 이. 백제왕 밑에서도 살아보고, 이. 신라왕 밑에서도 살아봤는데, 그놈이고 다 거기서 거고요. 도친 개친이라 이 말이야. 까놓고 말해갖고, 요 전쟁 누가 이기든지 간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전쟁에 이기면 씨발 그 윗대가리나 좋지 우리 같은 놈들한테 뭐 떨어지고 있간디. 저 새끼가 진짜로 미친 새끼네. 문디야, 너 듣고 있지? 나 무슨 심심하지? 너 전쟁에서 출세하려고 왔다면서? 그지? 뒤져불면 출세하고 나발이고 뭔 소리 있간디? 야, 이 새끼야! 개포 뜯어먹은 소리 계속 할 기가! 너 거기서 살아서 돌아가려면 시방부터 나가라는 말 잘 들어라. 이. 어쩌고 신라 왕하고 본질을 안 오고 너희 같은 찌끄러기만 보낼 거냐고.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해봐. 거기서 말어. 여기서는 전쟁 어느 쪽 가면 싫어. 그 지그들만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었냐고. 그게 김유신 가가 시킨 놈은 다 개죽으며 너도 살아보는 보름납이다. 김유신 가가 시킨 거 반대를 많이 어쩌면 좋습니까? 와, 다 맞는 말 아이가? 김유신 가 때문에 우리 머시기들 맥없이 맞아 뒤져버리고 나도 곧 뒤질 건데. 나 뒤져버리면 우리 어머니 나랑 또 다 피어낼 텐데. 네. 두 번째 영화는 평양성이라는 영화인데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황산벌에 나왔던 거시기가 결국 백제가 멸망하고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다시 이제 군대에 징병이 돼서 끌려가서 지금 선전방송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앞에 있는 영화가 지금 지배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내용이 있다면 뒤에 있는 평양성이라는 영화는 피지배층이었던 이름도 없는 그냥 거시기라고 불렸던 사람이 지금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죠. 코미디 영화지만 그렇게 가볍게만은 볼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면 문제는 두 영화가 삼국통일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지배층과 백성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해 보실 수 있겠죠. 정리해 보시고 두 번째, 두 영화에 나타난 삼국통일 전쟁에 대한 시각을 참고하여 삼국통일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삼국통일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각각 해보도록 하시고 자, 다시 이어서 다음 나당 전쟁인데 학습지에 또 오타가 있어요. 지금 양가로 3번인데 양가로 2번으로 있네요. 양가로 3번 나당 전쟁입니다. 삼국통일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보통 삼국통일은 676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676년에 나당 전쟁이 끝이 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원래 신라와 당나라가 각각 동맹을 맺을 때는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둘 다 백제와 고구려가 골칫덩어리였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북쪽에 있는 청천강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쪽은 신라가, 북쪽은 당나라가 각각 지배하기로 했었는데 당나라가 약속을 어기는 듯한 행동을 보여요. 이유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백제가 있던 땅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일단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가 있던 땅에 안동 도호부라는 도호부라고 하는 지방 행정 조직을 만들어요. 안동 도호부는 고구려가 있던 평양에만 설치를 했는데 고구려의 땅을 전부 다 당나라의 지배 영역으로 삼겠다는 내용이고, 백제를 멸망시켰던 지역에는 웅진도독부라는 걸 만들어요. 도부, 도독부 전부 다 당나라의 지역 행정 조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구려의 땅, 당나라 땅이다. 백제의 땅, 당나라 땅이다. 여기다가 신라는 자기 동맹국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왕에게 넌 이제부터 계림도독이다. 그리고 신라 땅을 계림도독부로 삼아요. 그럼 결국에 한반도 전체를 전부 다 자신의 영토로 삼으려는 야욕을 보였다는 거죠. 결국 신라는 당나라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671년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나당 전쟁이라고 부르고,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과 힘을 합쳐서 당나라에 저항을 했는데, 결국 676년에 일어났던 매수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대동강 이남 지역을 차지하게 됐고 삼국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당시의 지도인데 지금 육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 여기 보이는 매수성이라는 명칭 보이죠? 매수성 전투에서 675년에 승리하고, 그리고 676년에 군산 앞바다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676년에 삼국 통일이 완성되게 됐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보통 남북국 시대라고 불리는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새롭게 등장한 발해가 존재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발해를 한번 봐야겠죠. 발해의 건국과 영토 확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를 세웠던 사람은 대조용으로 알려져 있죠.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대조용이 동모산에서 건국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해의 특징 중 하나는 고구려를 계승한 의식을 표방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여러 가지 고구려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대요. 대표적인 문화로는 성곽이나 고분 등을 가보면 고구려의 문화와 흡사한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각 집터인데 이 두 집터에서 여기 공간 보이죠? 이 공간이 뭘 뜻하냐면 온도를 뜻해요. 우리 민족의 특유의 난방시설인 온돌장치가 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은 발해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아래쪽 보면 지붕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수막새라는 건데 수막새 모양이 매우 비슷하죠. 역시 이건 두 나라의 문화의 유사성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나오기도 했어요. 발해가 가장 좀 친분이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 멸망에 큰 책임이 없었던 일본이었는데, 일본과 가까운 관계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본에 보냈던 외교 문서들이 남아있어요. 그 외교 문서에서 써져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발견된 겁니다. 보이세요? 고려라고 우리 교과서 하단에도 들어가 있는데, 당시 고려는 고구려의 줄임말이에요. 지금도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마상. 자, 그런데 이 고구려를 줄여서 고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발해가 스스로를 가리킬 때 발해라고도 했었지만 또 다른 명칭으로는 고구려를 지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죠.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하나 더 또 오타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인데 2번으로 되어 있네요. 9세기에 이르면 세력을 크게 확장하여서 당나라로부터 해동 선국이라고도 불렸다라고 하는데, 이따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발해에서는 좀 봐야 될 왕들이 있거든요. 처음 발해를 세웠던 나라는 왕은 대조용이고,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 초기의 발해는 고구려 멸망에 책임이 있는 당나라나 신라와 대립관계를 취했는데, 그 대립관계에 있었던 왕이 무왕이에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문왕 때에 와서는 이제 고구려와 신라와의 대립관계를 어느 정도 청산하고 관계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해라는 나라의 여러 가지 영토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는데, 영토도 정리되고 문화도 어느 정도 확립되게 되는데, 그 왕이 문왕이었고, 그러다가 9세기의 왕이 선왕이에요. 그래서 4명의 왕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선왕 때 영토가 최대 영토로 확장되면서 당나라로부터 해동, 성국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발해의 영토 확장을 보면 무왕 때에 이르러서 문왕, 선왕 때에 이르러서 외교적으로 당신라와의 대립 관계가 개선되게 되었고, 9세기에는 말갈족 대부분을 복속하면서 영토가 이렇게 많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옛 고구려 영토 버금갈만큼 넓어지게 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세기 이후로 나중에 이 나라 거란족이 점차 부족 통합을 하면서 결국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926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926년 거란에 의해서 멸망됐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소단으로 통일신라와 발해의 통치체제의 정비를 보도록 할 거예요. 신라를 삼국통일을 하는 왕은 첫 번째는 태종 무열왕 때부터 해가지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그 만파식적의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들인데, 중학교 때 이미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의 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신문왕이라는 왕인데,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왕이에요.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대요. 이름이 몹시 독특한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김흠돌이 누구였냐면 신문왕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왕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김흠돌의 딸과 결혼했던 거죠. 왕에게 결혼을 시킬 만한 집안,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겠죠. 뒤에 보겠지만 신라는 신분제도가 있으니 진골, 육두품, 오두품인데, 바로 그 진골 귀족의 가장 우두머리인 상대등이라는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난을 일으켰고, 신문왕이 이것을, 난이라고 지금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결국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진골 귀족들을 제거하게 됐고, 결국 신문왕 때 이르러서 왕권이 아주 최대로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통치체제 정비는 왕권 강화와 일맥상통한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일단 유학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하게 돼요. 국학은 유학을 공부하는 기관인데, 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충과 효잖아요. 그리고 이 충과 효에 입각한 이것을 공부한 사람들을 관료로, 국가에 일하는 사람으로 뽑으니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관료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 이제 학교 기관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이전에 있었죠. 고구려 때 소수림왕이 만들었던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태학이었어요. 태학. 신문왕 때 통일신라는 국학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관직은 상대등이었어요. 진골귀족을 대변하는 관직이었는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관직, 바로 집사부라는 관직이에요. 집사부라는 일은 어떤 역할이냐면 왕의 비서를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 정도의 기관인데, 그 이전까지 왕권이 약할 때는 별로 중요한 기관이 아니었다가 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문왕 때부터는 이 집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중앙의 행정관서와 간직체계가 정비가 되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왕권이 강화됐으니까 이제 지방에까지 그 힘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된 신라를 이제 다시 정비를 합니다.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교통과 군사상 요충지에 5소경을 두었대요. 구주는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전주, 무주, 상주, 강주, 양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옛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떠안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모두를 신라인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옛 고구려 땅이라고 보는데 3개 주, 한주, 삭주, 명주를 설치하고, 옛
백제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세 개의 주, 웅주, 전주, 무주를 설치하고 옛 원래 신라 땅이었던 곳을 강주, 상주, 양주로 묶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온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데 하나의 국민으로 하나의 나라로 묶으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고요. 또 하나의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라의 수도가 경주예요. 당시 명칭 금성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금성,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자그마한 수도를 만든 거예요. 그 수도가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라의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은 구주, 오소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신문왕의 왕권 강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은 신하들에게 지급했던 월급이에요. 신하들에게 월급을 지급합니다. 어떤 월급을 지급하면 좋겠어요? 돈을 주면 좋겠죠. 지금은 당연히 돈인데 옛날에는 이런 화폐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보증해서 이런 정도의 명목이 있는 거야,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명목 화폐죠. 실질적인 의미는 없어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 가면 그 돈은 다 뭐가 돼요? 그냥 종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경제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명목 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로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명목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럼 다른 화폐를 써야겠죠. 그런 화폐들이 실질 화폐예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화폐고 전 근대 사회에서의 주로 실질 화폐는 뭐였냐면 주로 식량이었습니다. 쌀이나 밀이나 보리와 같은 식량을 실질적인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는 나중에 가면 금이나 은이 이런 실질 화폐로 사용되기도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쌀을 화폐 용도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가 이제 쌀을 관리들한테 월급으로 주면 좋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쌀을 월급으로 주기 위해선 전국에서 생산된 쌀을 전부 다 한데 모아서 관료들한테 다시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했지만 옛날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옛날도 아니고 한 60년 전, 70년 전만 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도로가 막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선시대, 더 나아가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는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무거운 쌀을 들고 트럭 이런 차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쌀을 한데 모으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관료들한테 스스로 쌀을 세금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어렵게 보겠지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수조권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고려시대 때 배우게 될 전시과도 수조권을 받는 토지제도였고 조선시대 때 받는 과전법이라고 불렸던 것도 조세를 대신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토지제도예요. 그러니까 쌀을 월급으로 주고 싶지만 쌀을 못 주니까 토지를 대신 주는 거예요. 통일신라에도 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통일신라에서 줬던 토지는 녹읍이라는 토지제도예요. 녹읍은 녹자가 월급을 뜻하거든요. 월급으로 주는 읍, 마을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을을 월급으로 줍니다. 그러다가 신문왕 때는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 노급을 폐지하는 대신에 관료에게 밭전자예요. 밭전을 지급했대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잘 차이가 안 느껴지나요? 교과서 좀 볼까요? 21페이지 보면 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신문왕 7년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이게 관료전이에요. 신문왕 9년에는 그래서 관료전이 지급됐으니까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노급을 폐지하여 해마다 조를 차등 있게 주고 이를 법으로 삼았다. 관료전과 노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녹읍, 마을 자체를 다 받으면 여기에는 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량이 생산되는
밭도 있고 여기다 사람도 있어요. 사람까지 전부 다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이 귀족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요 사람들을 모두 무기를 하나씩 쥐어주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귀족의 개인적인 병사가 되고 더욱더 나쁜 마음을 품으면 왕에게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죠. 반면 관료전은 관료들에게 땅만 주니까 요 토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는 식량의 쌀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긴 하지만 사람들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권한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귀족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왕권은 크게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발해의 통치 체제를 보면 발해는 당의 삼성 육부제를 토대로 삼아서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했대요. 요건데 가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나라의 제도 이름이에요.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어사대, 비서성, 국자감이고 그 아래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각각 하는 역할이 있어요. 원래 상서성이 하는 역할은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이에요. 행정 총괄. 문화성이 하는 역할은 왕명 출납이에요. 왕의 명령을 출납. 중서성이 원래 하는 일은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중서성에서 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그래서 상서성으로 보내면 상서성 이하에 있는 6개 부서 이호, 예, 병, 형, 공부가 각각의 업무와 담당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부는 고려시대도 하고 조선시대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인사, 관리들의 인사를 관리들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호부는 돈과 관련된 일을 해요. 재정. 예부는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병부는 지금의 국방부예요. 병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형부는 지금의 경찰청 정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범죄를 다스리고 치안을 다스린다고 할까? 치안. 공부는 건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상서성에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사대는 이름부터가 어사, 출도요 하니까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비서성은 문서를 관리하고 국자감은 학교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관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 명칭을 달리 썼다는 거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중정대, 문정원, 주자감으로 이름 달리 썼고 이호, 예, 병, 형, 공이 아니라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라고 이름을 달리 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교 덕목의 관서 명칭을 정하는 등 독자적인 성격이 존재하대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해서 중앙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운영 방식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 특히 유교 덕목을 관서의 부서의 명칭으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자적인 면모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주자감도 볼 수가 있었죠. 주자감도 볼 수가 있더라. 그리고 전국은 5경 15부 62주로 정비했다고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과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의 통치체제를 좀 봤는데 다음 시간은 고대사회의 신분제와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경제사회사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오랫동안 녹화를 해가지고 빨리 끊어줬어야 되는데 좀 미안하고 다음 강의는 좀 더 빨리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정리를 안 했네요. 미안. 자,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와 관련된 태종무열한 문무왕 나타난다고 했죠. 이 사람 김춘추예요. 그리고 삼국통일을 결국 완성한 사람은 문무왕이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은 신문왕이죠. 왕권 강화 아까 나타났죠. 김무돌의 난 제압했고 집사부 기능 강화됐고 상대 등의 세력은 약화됐다라고 했고 국가국 설립했고요. 그리고 구주 오소경이라는 지방행정 조직 만들었고요. 그리고 귀족을 약화시키면서 완료전 지급하고 노고 폐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의 통치체제를 보면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미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을 보자고 했죠.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이고 전성기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세기에 들어가면 926년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됐는데 대조영, 건구, 무왕, 지금 당나라와도 대립,
일본과도 대립. 그러다가 문왕 때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신라와도 관계가 개선되면서 신라 도가 개설됐고 일본의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의 명칭을 사용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진짜 오늘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수고했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